새어머니가 세 분이. 그럼 아버지가 그러니까 재혼, 삼혼,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겪으면서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진짜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이런 거. 어머. 사실은 이제 제가 40대 이제 중반이 됐잖아요. 가야죠.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게 너무 진지한 걸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면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함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좋은 남편이 안 되고 못 되고 좋은 아빠가 못 됐을 때 저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제가 좀 성격이 누군가를 뭐 이렇게 만나고 그럼 나 우리 뭐 만나는 거야? 사귀는 거야?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 사겨요?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냥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서로. 어떤 눈빛인데요? 아니, 대화를 하고 서로 자꾸 자주 보고 싶어 하고 계속 약속을 잡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냥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럼 100일, 200일로 어떻게 챙겨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고 이 사람과 좋으니까 지금 불타니까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불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좀 그러니까 저는 아예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 친구랑 그래도 만나서 좀 결혼하고 이러면 그래도 좋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배우자상이 막연하게라도 어떤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결혼이라는 걸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좀 독립적인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독립적?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좀 직업을 가지고 밖에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뭐 물론 매일 마주치겠지만 좀 연애하는 느낌으로 만날 수 있는? 아니 부부인데 마주친다고요? 마주치는 심지어 느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방을 따로 가지고 사는 건 어떨까? 신혼인데? 그러니까 따로 생활하자가 아니라 이제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냥 연애하는 기분으로 지금 뭐해? 뭐 문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같이 술 한잔 할까? 저녁이나 먹을까? 이렇게 그냥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좀 다른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림이라. 약간 좀 독특하니까 그 독특함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저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속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좀 뭐 어쨌든 뭐 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뭐 기준 내지는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보고 경험한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좀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이런 게 좀 궁금하죠. 그쵸.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죠. 뭐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혼을 하셨고, 부모님이 6살 때 6살 때 이혼을 하셨고,
혹시 그때 기억이 좀 나세요? 사실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는지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좋았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싸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싸우시는 그게 매일매일 좀 너무나 저에게는 좀 무서웠, 네. 그렇죠. 좀 공포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헤어지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물론 반대할 나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속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제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마음.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어머님이 4분이 계시거든요. 4분이요? 예. 친어머니 외에 이제 새어머니가 3분이. 그럼 아버지가 그러니까 재혼, 3혼, 4혼.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겪으면서 나도 혹시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헤어지시고 나서 아버지랑 함께 살았나요? 아니면 어머니랑?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이랑 살다가 이제 어머님이 조금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때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 같이 있다가 그러다 이제 같이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이민을 미국에. 이민을 갈 때 아버님이 첫 새어머니하고 또 헤어지시면서 사실 아버지와 저랑 이제 누나만 같이 이민을 가게 됐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그런 이유 같은 걸 좀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셨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재혼을 하실 때 어떤 설명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것 같아요. 새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저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친어머니하고도 많이 다투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재혼, 3혼, 4혼 하신 분들하고는 좀 안 다투고 잘 지내셨어요? 많이 다투셨어요. 거의 근데 술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술을 드시면 아버님이 조금 이제 말이 조금 거칠어지시고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술을 드실 때는 좀 피해 있는. 제가 초등학교 그때가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밉기도 하고 정말 왜 저렇게 술을 매일 드셔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좀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친구들 집에 가서 거의 매일 저녁을 먹고 좀 밤늦게 10시 좀 넘어서 아버지 주무실 때쯤. 그쵸. 이제 거의 주무시기 직전에 들어와서 거의 매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집안 평면도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그랬어요. 네. 집안 평면도? 네, 윌라드 프릭의 자기애로의 여행이라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데서 제가 조금 착안을 해서 우리 토니 씨한테 집안 평면도를 좀 그려보시라고 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미국. 네, 미국에서 네. 처음으로 산 집. 이거는 무슨 표시예요? X가 있고 이거는 뭐지? 그 체크가 된 게요. 이렇게 빨간색. 제가 주로 시간을 보냈던 이제 X가 된 곳이 거의 들어가 보지 않았던, 활용하지 않았던. 근데 사실 거실은요. 네. 새벽에만 이용했어요. 왜요? 다 이제 주무실 때 새벽에 혼자 새벽에 혼자 TV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토니 씨 방에만 거의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거의 네. 저는 지금도 방에서만 삽니다. 그러세요? 집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집에 발을 잘 못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 결혼하셨던 새어머니는 원래 자녀분이나 이런 분은 없으셨었어요? 아, 있으셨어요. 아, 그러면 그 집에서 같이 아, 그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은 성인이 되면 보통 이제 밖에 따로 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끔 명절 때 되면 이제 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멀리 지내신 것 같아요. 가깝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 마음이 많이 쓰여요, 제가 지금. 그게 좀 토니 씨의 마음속의 아버지는 토니 씨의 그 기준으로 좋은 아버지였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토니 씨한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를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잘 키워주셨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함께 있지만 대화를 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크게 의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우리가 왜 부모 자식 간에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착을 건강하게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애착에서의 착은 붙어 있는 걸 의미해요. 착. 그런데 토니 씨는 그 당시의 성장 과정에서는 어머니하고는 물리적으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하고는 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가까이 붙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깝게 착을 하는 데는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특별히 관계가 나쁘진 않지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개념인 거죠. 이렇게 잘 지내는 아주머니. 우리 보통 자주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날씨가 그래요. 그럼 학교 잘 다녀. 그럼 그럼요. 요즘 어떻게 약간 이제 그런 정도로 특별히 나쁘게 지내진 않지만 딱 착이 돼서 굉장히 마음으로 안심을 하고 의지를 하고 이러던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니 씨한테 있어서의 안심과 안정을 주는 착은 프렌드, 친구들. 그래서 지금도 그들과 착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좋았던 기억도 좀 있으시죠, 아버지하고? 그럼요. 네, 들어볼까요? 술을 같이 마시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대화를 텄던 것 같아요, 편하게. 왜냐면 일단은 좋아하는 안주가 비슷하고 좋아하는 장소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또 술 좋아하시고 저도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참 예전에도 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는 같은 남자로서 조금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술 먹으면서 예전엔 사실 아버지가 얘기하면 정말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 그때 내가 이런 거예요 라고 좀 대받아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저를 좀 편안한 친구처럼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알겠구나. 이래서 드신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한 시점이 좀 늦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이거를 빨리 이해했다면 진짜 아버지와 좀 더
좋은 대화, 좀 더 깊은 대화,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그거를 알게 된 게 되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사진이 집에 있어요. 제 방에 있는데 아버님 사진을 보면서 그게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이해했으면 아버지가 조금 더 행복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네. 두 분이서 술 한잔 같이 하고 술 친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이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왜 혼술을 그렇게 혼술 매니아인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됐다고. 결국에 아빠 나도 그렇게 됐어요. 이건 뭐 부전자전이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를 좀 이해하시는 면이 많아지셨어요. 나이도 그렇고 또 토니 씨가 직접 경험하면서 아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많아지셨는데 사실 어린 시절부터 쭉 기억을 보면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도 많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단 무서웠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착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렇게 딱 편안하게 붙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애착에 어찌됐건 조금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손상된 애착은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좀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불안이라든가 우울, 또 공황장애, 불면증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다 들켰네요. 아, 그러세요? 다 들켰습니다. 네. 너무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제가. 풀어나 보시죠. 네. 제가 20대 중후반쯤에 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정도로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제가 이제 H.O.T라는 그룹으로 굉장히 큰 이제 뭐 인기와 뭐 명예와 이거를 갖게 됐는데 솔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불안감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한 건 뭘까? 내가 이룬 건 뭐지? 물론 뭐 팀이 이뤘고 다 했지만 이건 너무 많은 조력자들과 너무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이룬 거지. 사실 내가 과연 실제로 난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제 머릿속에 들면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업에 집착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복 사업을 하게 된 건데 그것도 정말 대박 나지 않았어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죠. 근데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루고 났더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지? 왜냐면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삶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나는 되게 쓸데없는 집착을 했구나. 내 열등감 때문에. 이제 그런 막 혼자 자괴감이 들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네. 집착은 손상된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니 씨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성공이라는 그 주제에 집착을 한 거죠. 성공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뤄도 이 집착은
손상된 애착이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마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쩌면 토니 씨한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가깝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부모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가 내가 부모가 돼서 나의 아이와 어떻게 지내느냐에 80 내지 90% 그대로 작동되어 행동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와의 갈등이 있거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관계를 되짚어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파악하는 과정을 반드시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을 하든 아니면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나의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잘 알아갈 때 후천적으로 안정된 여러 가지 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니 씨한테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해 볼 때 술이라는 매개체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토니 씨의 마음 안에는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싫었다고요. 아버지가 술만 좀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술 드신 것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걸 내가 닮았어. 말 그대로 배드 블러드야. 이 혈통 안에 이런 면이 있네. 여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지금까지 뭐 피를 속일 수 없다, 피는 속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혼술을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혼자 술을 먹으면서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다시 그 생활을 반복하는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똑같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네. 근데 가정을 이루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크죠. 자, 그러나 토니 씨는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출발이 다르고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인생의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지점도 다를 겁니다. 토니 씨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되게 모르겠어요. 이 기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정말 굉장히 저한테 큰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뭐 노력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사실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네요.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아야죠. 사실은 저는 이제 토니 씨에게 어떤 걱정이 좀 됐었냐면요. 본인의 건강을 안 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어요. 저도 그게 항상 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을 위해 뭐 사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안 들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해요. 그거는 형돈 씨나 윤지 씨나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0.001초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요. 나의 어떠한 안위, 안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뛰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유일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잘나든 못나든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누가 날 좋아해주든 좋아해주지 않든 나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 우리 엄마 아들이지 뭐 이런 거를 단단하게 느끼기에 너무 상황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토니 씨가 토니 씨를 생각할 때 나는 이 우주의 유일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가 될 수 없는 나야. 이런 거가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떨 땐 타격을 받죠. 어린 토니는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이 좀 드는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토니 씨는 우주의 유일한 한 명인 토니안, 그리고 토니 씨의 인생은 아버지와 다를 겁니다. 어때요? 네, 가감 없이 오늘 다 쏟아내신 것 같은데. 네.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과는 대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예, 좋았습니다. 예, 생각이 들고 또 용기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더 앞으로 사실 제가 불안해하는 모든 그런 생각과 고민들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용기 있는 힘찬 그런 힘찬 토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한 말씀 마지막에 덧붙이자면 그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되게 응원된다. 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건강하게 옆에 오래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입니다. 오늘의 고객님은 말이죠. 그한 보이스와 번칠한 외모로 90년대 트로트 차트를 싹 휩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모, 목소리 다 가지셨는데 게다가 자식복까지 다 가지신 분입니다. 어렵다는 자식복. 자, 1남 4녀. 5명. 우와. 자녀분이 5분. 아주 다복한 집안입니다. 이분요, 이 상담소에 찾아오신 게 사실은 자녀들한테 끌려왔다. 자녀분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주세요. Baby, why you playing games like that?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편승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큰딸 편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둘째 딸 편수지입니다.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숫자를 부딪히며 찬찬찬 무대 밑에서 손 한번 잡아보려고. 나도 몰래 어느새 빨간 립스틱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있자. 그랬어요. 자, 오늘의 웰컴티는요. 어떻게 아시고 또 그 노래를 딱 불러주셨네요. 잘 있자. 그랬어요. 빨간 히비스커스 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색깔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게 소화를 도와줘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 차잔을 부딪히며 짠짠짠. 한 잔 드시죠. 같이 해야죠. 예. 오, 상큼하네요. 맛있는데요?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네.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목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깔았나요? 아니, 너무요. 와. 아니, 편승엽 고객님, 저희 금쪽 상담소 찾아주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면 막 모든 제 얘기를 다 털어놔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보류를 했었어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출연 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무슨 소리냐. 오 박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느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나가겠다. 나 할 얘기가 나 있다. 예, 그래서 끌려온 거예요. 네. 그나저나 우리 고객님은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바빴죠. 예. 고객님께서 지금 황혼 육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우리 손주한테 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봐주마. 그래서 아들이 둘이에요. 네네. 지금 6살짜리가 있고 3살짜리가 있고 남자아이들이라 아주 정신없습니다. 농사도 지으신다고요? 조그마한 텃밭 가꾸면서 우리 먹거리도 직접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텃밭이 아니지 이게. 어휴, 엄청 크네. 진짜 대농이시네. 네. 이거는 뭐예요? 가실수? 저 이제 사과나무. 작은 사과 있죠? 조그만 사과. 네네. 오골개예요, 저게? 예, 앞에 있는 게 오골개, 뭐 청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저도 진짜 너무 팬이라서. 원조 한 번만 원조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걸 진짜 그냥 듣는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사실은 네, 더 듣고 싶지만 일단은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으니까 저희가 왜 오셨는지 우리 편승엽 부녀의 고민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벌써부터? 살면서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했던 것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꼭 이뤄주고 싶었었는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아빠만 같지. 그게 저희가 5살, 3살인데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도 잘 해주셨고 외롭거나 없어서 힘들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했었어요. 그냥 같이 살진 않았어요. 항상 밥 몇 번 먹거나 몇 번 본 게 다여가지고 별로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사실 지금도 동생들 엄마니까 연락하고 안부 서로 챙기고 지내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동생들이랑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 형제의 관계가 있는데 함께하는 것보다 헤어짐이 나을 것 같아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좋기만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빠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로서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렇죠. 그게 다 겪는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런 아픔들은. 아빠가 항상 이제 스케줄 없는 날은 요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아빠가. 그래서 음식 다 차리고, 다 설거지까지 다 하고, 캠핑 데려가고, 놀이동산 많이 데려가고. 지금 이제 제가 35살인데, 제가 아빠여도 하기 힘든 일이고, 아빠가 해온 것들이 그냥 책임의 무게라는 것도 있고 아빠도 충분히 힘들었을 거 알고 아빠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모든 부모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은 없고요. 저도 이 인터뷰 영상 지금 보면서 마음이 짠했는데 아빠로서 충분히 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딸의 아빠다 보니까 저는 쌍둥이거든요. 네. 부모는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상을 다 해줘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편수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문장 완성 검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언젠가 나는 그랬더니 그 뒤에 가족에게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쓰셨어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본인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MMPI 결과를 봤더니요.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자신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싫고 나를 좀 원망하고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쭉 들어가 보는 거, 그게 선생님도 그렇고 따님분들도 다 그렇고 곰곰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그렇게 후회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이 됐든 그 당시에는 이 선택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린 선택인데 어쨌든 제가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올바른 어떤 엄마가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졌고 그런데 그게 참 전 굉장히 그 평범한 가정 하나 갖는 걸 굉장히 소원했던 사람인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미안한 뿐인 거예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빠가 편승엽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살았던 세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게 크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좋은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대목에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는 좀 아빠의 사랑을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가 그렇게 막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혼에서 이복 동생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헤어져야 됐을 때 그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잘 껐는데 동생들은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마지막 이혼이 좀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동생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좋은 정을 나눴던 동생들하고 헤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분은 그래도 좀 많이 컸는데 어린 동생들이 혹여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걸 많이 걱정하셨던 거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러니까 자녀분에게 굉장히 좀 미안하고 후회가 되시잖아요. 네. 그것을 좀 잘 이해해 보려면 물론 굉장히 꺼내기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세 번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원해서 어쨌든 이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예, 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서 이혼해 본 적은 없고. 그럼 상대가 이혼을 원하면 그냥 해주시나요? 많이 만류를 하죠. 제가 많이 만류하고 네. 참고 하다가 설득도 하고. 이렇게. 네, 그럼요. 네네네. 그냥 하자고 한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이혼은 아니니까요. 네. 어떤 이유가 됐든 제가 원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깝고 또 제 입장에선 근데 한번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참을 때까지는 참아내는데 이혼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을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그건 또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미련이 남거나 다시 돌아보거나 그러진 않으시는군요. 한 번 딱 이혼 결정이 되고 나면. 힘들게 이혼을 했으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결합을 해도 언젠간 또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픔을 또 겪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걸 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각을 접는 거죠. 네.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같은 사람과는 또 이 어려운 과정을 또 하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 재결합은 안 하시는데 다른 사람과는 그 어려운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누군가를 알게 되면 진지하게 알게 되면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항시.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결혼을 했던 거고 그렇게 살다가 여의치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됐고 뭐 이해가 안 가시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꼬리표처럼 뭐 달고 다니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선생님 생각에 첫 번째 결혼은 왜 좀 이것이 좀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셨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가수를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가수 생활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그걸 말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혼까지 할 만한 원인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본인이 어쨌든 간에 수시로 이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뭐 그 법원에 가는 길에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길래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겁주려고 그런 것이다. 제 생각에. 그냥 액션만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지 말고 살자. 네, 그랬는데 그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아픔을 주면서까지 영위를 할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때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뭐 네. 나머지는 뭐 고인이 됐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뭐 결혼 생활 한 4개월 정도 했나요? 아, 네. 네, 많지 않은데. 첫 번째 결혼은 한 5, 6년 결혼 생활을 네. 하셨고요. 네. 그리고는 두 번째 결혼하실 때까지는 그냥 조금 네. 혼자 지낸 기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4개월 네.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좀 혼자 지내시다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결혼 네.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이상한가요? 제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편승엽 선생님의 MMPI 결과를 보면요. 어떤 특성이냐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인간관계를 맺으면 처음에는 친밀감을 아주 잘 표현하면서 아주 호혜적인 감정을 나누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MMPI의 분석은 실증이나 지루함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 아주 친밀하고 깊은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람에 네. 대해서 실증을 내지는 않고요. 네네. 실망을 줬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뭐 이랬을 때 그럴 때는 끊어내죠. 그럴 때는. 예. 그런데 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당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바로 직후도 아니시더라고요. 꽤 긴 기간 또 혼자 계시다가 네.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고 근데 왜 따님들한테 자녀분한테 이렇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신지 그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의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을 꿈꿔왔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창피한 소리지만. 아, 네. 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냥 거의 살게 됐어요. 예. 네. 제가 결혼을 했으면 그 새엄마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제 와이프지만 입장이 그래요. 결혼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이들한테 특히 잘해주는 사람이 저는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러 번의 결혼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죄인인 것 같고 미안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 혼인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가족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자녀분들이 빠져 있었네요. 네. 그게 굉장히 미안하신 네. 거네요. 가장 네, 자녀분들께. 네. 따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아버님의 어떤 결혼, 이혼,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결혼 이런 걸 이제 쭉 같이 겪으신 거잖아요. 따님들은 그때 좀 어떠셨는지 따님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빠가 미안해 하는 마음을 이제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아빠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아빠 상황과 나이와 이런 거를 가늠을 해보니까 되게 젊은 나이였고 또 어쨌든 공인으로서 또 싱글 파파로서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저희 아들 둘만 데리고 혼자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아빠는 혼자서 저희 셋을 데리고 정말 많이 놀러 다니셨어요. 그런 기억이 되게 많고 아빠가 바쁜 와중에도 항상 오셔서 요리 같은 거 쿠키도 많이 구워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이런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걸 알아서 저는 사실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아빠는 저희를 끝까지 책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이 커요. 끝까지 부모의 역할을 하셨죠. 네. 그건 분명하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경험들 같이 보낸 시간들 이런 게 꽤 많네요. 네. 네. 캠핑도 가고요. 네. 그리고 아빠가 연간 회원권 끊어서 항상 놀이공원도 많이 데려가셨는데 또 사진에 되게 진심이세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올 때까지 찍어야 됩니다. 네, 찍어요. 잘 나올 때까지. 그때 아빠가 공연이었거든요. 놀이공원에서. 근데 공연하실 땐 저희를 데리고 가서 공연 앞뒤로 놀아주셨어요.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네. 저희도 이제 행사 갈 때 가끔씩 뭐 오고 싶다고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 없어요. 그럼 오면은 막 저희도 막 챙겨 듣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러면 가족도 챙긴다는 거는 진짜로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거죠. 자상한 아빠셨네요. 네. 네. 세심하고 자상하시고. 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 댁만의 이 가정만의 조금 특징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성희 씨하고 수지 씨는 너무 어릴 때 엄마가 떠나셔서요. 부모라는 개념 안에 어머니가 갖고 있는 비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리 같은 거 쿠키도 많이 구워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아빠가 연간 회원권 끊어서 항상 놀이공원 공연 앞뒤로 놀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한테 있어서 부모는 그냥 아버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만 있구나. 네, 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네 번째, 다섯 번째 동생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면 그냥 오롯이 우리 식구인 거예요. 내 동생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들에게 약간의 뭔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구석이 생기는데 이 두 분한테는 부모라는 개념은 파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그 친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후로 만나셨어요? 그 이후로? 아니, 그럼 6살 때 그렇게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안 만나셨어요? 네. 따로 연락? 아니요. 안 만난 건 아니고 정확하게 헤어지고 나서 못 만나겠어요.
선생님이 못 만나게 네, 해줬어요? 저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가 만날 수 없게 그렇게 하셔서 헤어지고 나서 아이들 의지가 아니라 부모들 의지 때문에 못 만났어요. 뭐 아이들이 못 만난 건 전적으로 부모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보고 싶었었겠죠 어렸을 때. 근데 계속 왕래를 하면 또 어렵잖아요. 예, 정을 끊는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두 분은? 이 내막을? 못 보게 했다 이렇게는 못 들었고요. 너희가 보고 싶으면 보게 해준다 이렇게. 근데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형제가 없었어요. 네네. 진짜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이런 거. 어머. 한 번은 수련회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자고 있다가 무슨 말소리에 이렇게 깼는데 쟤네 아빠 그거잖아. 막 여자 막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어요. 그냥 계속 너무 지쳐서 아직도 내가 말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언제 다 말을 하지? 그냥 못하고 이렇게 살겠구나. 그냥 아빠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괜히 또 아빠한테 욕을 먹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너무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아빠가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한참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에 활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제 쌍둥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디 원망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어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어렸죠. 그렇죠? 그 어렸던 수지 씨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그 수련회 비슷한 데서 경험했던 그 일은 정말 너무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빠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은데 제일 많았던 시기여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거기서
아니라고 뭐 기사라도 찾아보고 얘기를 해줄 그럴 힘이 안 났었어요. 쟤네는 날 잘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텐데 쟤네한테만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걸 계속 해서 풀리면 괜찮은데 안 풀릴 것 같아서 그냥 피곤했어요. 근데 이게 무력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불특정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무력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상황이 수지 씨 본인으로부터 생겨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쓴다고 이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이게 굉장한 무력감이잖아. 이 무력감을 10대 때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상을 단단하게 좀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 겪었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검사에서는 활력과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와요. 무력감과 무기력감이 조금 걱정될 만큼 깊고요. 굉장히 공허감이 많고요. 그러면 우울하다는 게 뭐 살고 싶지 않아요, 슬퍼요 이런 것만이 우울이 아니라 우울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흥미의 감소가 있는 것을 우울의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본 정서 상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또 걱정은 약간 울적하고 또 무력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니까.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가족들이 더 힘드니까.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을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힘들었던 거잖아요. 아휴, 그랬구나. 언니하고는 좀 그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언니는 어려서 좀 우울한 때도 많았고 그래서 언니한테는 우울감을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희 씨나 수지 씨의 마음에 뭔가 이제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조금 풀어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 스캔들, 좀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 일, 혹시 수지 씨 마음에 조금이라도 혹시 정말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 중에 저희가 알만한 거짓말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뭐 아빠가 5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때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몰래 더 큰 돈을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주려고 막 하고 그랬으면 그랬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섞여
있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겠다라고 생각이 됐었었고 저는 아직도 좀 억울해요. 아빠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 거나 기피를 해요.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좀 억울해요. 사실 또 그런 거에 딸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것 또한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근데요, 수지 씨, 억울함이 굉장히 깊어지면요, 이것이 마음 안에서는 화가 되고 이 화가 나한테로 오면 우울해져요. 이제 가족의 위기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위기가 되는 상황을 드러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게 필요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끝까지 믿어줘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얘기하는 게 그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좀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자식들이 좀 덜 불안하고 덜 두려워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약간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거나 추측해야 되는, 추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사실 아이들하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별로 나눈 적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서로 아프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고 싶지 않았고 때로는 뭐 이해를 바라고 싶고 이랬던 순간들은 살면서 참 많이 있었지만 역할을 다 잘 못했기 때문에 반성하게 되네요. 이제 그때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수지 씨가 굉장히 어렸을 텐데 그때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 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뭐 재판이 결과가 나오고 이래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아빠의 나쁘게 비춰진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부터는 아빠 딸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걸 아빠한테도 편지를 바꾸고 싶다. 편지 얘기 안 하면 아빠 얘기가 같이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수지 입장에서는 뭔가 배드 루트야, 나쁜 뿌리야. 이게 뭔가 편이라는 이 성을 가진 이 지금 현재 나는 이 상황을 나는 좀 부정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배드 블러드거든요. 저 집 자녀야. 이 소리를 내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근원적인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버텼습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셔가지고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결혼하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좀 응원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되게 컸고, 근데 할머니가 힘든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이타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우리 수지 씨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우리 집을 다시
화목하고 행복하고 내 동생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런 아픔을 안 겪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는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되게 큰 이유가 내 가족이구나. 혹시라도 결혼을 하면 우리 가족을 이전만큼 못 챙겨주게 될까 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수지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40대 후반.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때 되면 뭔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을까. 그때까지라면 동생들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좀 뒷바라지도 해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외롭지 않게 내가 편수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그때 정도까지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가족이 더 먼저네. 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유추를 해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아빠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믿어온가 봐요. 제가 이렇게 딸 본을 보면서 아빠보다 내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자식으로서의 해야 될 도리를 내가 꼭 다 해야 되겠다는 건 책임감 같은 게 있는 듯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걸 다 감당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뭐 오죽하면 뭐 할아버지 뭐 자동차도 바꿔주고 바꿔드리고 네. 그럴 정도의 그런 효녀예요. 정말. 안 그래도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무게까지 감당하는 건 좀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성희 씨는 쭉 이렇게 동생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동생한테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었고 제 마음을 다잡아 주던 동생이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거든요. 저도. 하지만 그 마음의 부담이 제가 언니로서 보는 저는 짠하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상황 자체는 두 분이 같이 경험한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 경험이 어떻게 마음의 자리를 잡느냐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유년 시절에 겪었던 것들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조금 다시 어린 시절로 가볼까요? 제 생각에 저는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그게 마음의 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좀 심하게 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분리불안인지도 몰랐고 그땐 뭐 육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런 단어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고 뭐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모르셨고 그냥 유난히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난 정말 왜 이럴까, 동생들은 괜찮은데 나만 마음이 왜 이럴까, 근데도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5살 그러면 어떤 누구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 없이 그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지시면 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 나가실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울면서 다리를 붙잡았어요.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불안하고. 네. 어른이 아기들만 두고 나가니까.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민감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가 그냥 우리를 두고 갔으니까 그녀의 이유는 나름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면 또 나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이해하는 면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나름 안정감을 유지해 나가는데 부모가 딱 되면 애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그러면 나는 얘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인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런 기억 때문에 안 좋았다면 커서는 사실 이해를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또 어른들의 일이었고 나도 어른이 되고 연애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지금 딱 그 나이거든요. 저희 애들이.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더 이해가 안 가서 제 탓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가 기질상 예민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힘든 아이였나? 그 상황이 그냥 현실 도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이고 어머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지 편성이라는 그냥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귀하지 않은 존재여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마음속에 딱
딱 갖고 있지 않으면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아주 수치감이 생겨, 수치심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이건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아마 그런 게 분리불안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굉장히 분리불안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할머니가 뭐 슈퍼를 갔다 온다고 하시거나 하면 배가 아파요. 약간 긴장되면서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오는 것만 보고 기다려요.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제가 막 찾아다녔어요. 울고 불고. 네. 연애해서 결혼하셨어요? 네,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좀 자존감이 엄청 낮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연락이 왜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연락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뭐 안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참을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집착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죄인이 맞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이 이제 아빠와 딸들은 가장 나눠야 되는 이야기는 빼고 나머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해합니다. 이건 너무 아프고 또 혹시 꺼내서 상처를 주게 될까 봐 염려하시는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마음속으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염치가 없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냥 뭐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식들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 이야기를 안 꺼내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 특히 위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제대로 직면해서 잘 마주 대해야 그 이후의 삶에 그래도 딛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그 힘과 장점이 있는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땐 옆에 있어주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고 보호가 필요할 땐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도 가는 거 봐. 얘도 봐. 네, 박사님 이제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네. 풀어주실 은영 매직 저마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는 같은 편. 짜잔. 자, 우리는 같은 편. 하나 아니죠? 이게 아니죠? 세 개지요. 어머머. 네. 네. 정말 진짜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진짜 찐 같은 편씨 패밀리가 되시기를 저희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성희 씨 어땠습니까? 이렇게 정말 수면 위로 이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눈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둘이 제일 많이 조언을 받고 마음의 짐을 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되려 제가 제일 많이 수수시험 받고 하는 느낌.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뭐 마주하는 상황이지만 저한테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항상 감내하고 그냥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있기 때문에 딸들이 아빠로 인해서
더 이상의 상처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갔죠. 그냥 항상 늘 그 같은 생각입니다. 네. 제가 공황장애가 진짜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이죠, 그쵸. 네,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가 조금 육체적으로 오는 단계까지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인생 스토리가 있겠으나 이거에 대한 단편적인 거를 좀 알게 된 건 사실 제 앞에 계신 우리 형돈이 형께서 많이 큰 인생의 좀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도 있죠. 맞아. 네. 사실 요 얘기 짧게 하자면 아마 첫 해외 촬영이었을 거예요. 지관 씨. 제가. 네. 그래서 영국으로 같이 가서 곡 작업을 하는 건데. 두 분이서요? 네. 그때 저 친구도 왔고 저도 심하게 와서 저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요. 맞아요. 네.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 근데 이 친구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프로 입장에서 보면 딱 증상이 거의 반온형 아니겠습니까? 반은형? 그래서 한번 좀 가봐라. 너희는 이제 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해서 좀 재한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형 심장이 뛰어요. 그랬는데 형이 나도야 라고 해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형 근데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나도인데 그럼 너도 공황일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것이 진짜 공황장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형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해주시고 공황인 건 괜찮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생이 너무나 큰 영원히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네요. 근데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공황장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정확하게 공황장애가 뭐예요? 네. 이게 공황 발작을 패닉 어택이라고 하고요.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근데 공황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이제 그때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오는 심장 상태예요. 확 뛰거든요. 바바박 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이제 심장이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장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에 명령을 내리는 대뇌에 로쿠스 세룰레우스라고 하는 청반액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약간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오류 명령을 내린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안 뛰었는데 야 100m 뛰었어. 그럼 심장한테 명령을 내려 빨리 뛰어. 그래서 막 뛰다 보면 이때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밖을 못 나간다든가 운전을 하면 옆에 있는 빌딩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저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공감하는 게 한 가지가 응급실을 갔어요.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갔는데 저희 맥박을 다 재시더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요? 저는 공황 발작 때문에 이 어떤 그 주사를 맞는 그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심장이 그 정도까지 안 뛰셔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데이터는 정상이래요. 심각했네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이겨내 보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것도 습관이어서 약을 먹는 것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다가 운동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딱 약을 다 끊었어요. 공황장애는 하나도 없고 우울한 것도 전혀 없고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없고 확실히 그 기분 좋음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 그 여유는 체력에서 온다는 걸 제가 이 쇠질하고 나서 좀 알았죠. 너무 다행이다. 우리 재환 씨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운동 중요하죠. 운동을 통해서 좀 건강을 많이 관리하고 또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에 하나니까 불안을 좀 본인이 잘 다스리고 잘 낮추고 진정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면 잘 이렇게 다스리고 살 수 있거든요. 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지한 씨 고민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연결했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 어떤지. 네. 지금 선물 드리면 되나요? 역시 감사합니다. 영광이 없어졌고 사실은 뭐 자. 예. 진짜 고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우리 귀하신 오은영 박사님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나?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더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 나서고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게 이제 연애. 사랑. 네. 요거 왜 이렇게 어렵나. 연애에 대한 많은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재환 씨 얘기를 자세하게 잘 들어보려고 해요. 네. 연애하기 딱 시작할 때쯤 제가 도망쳐요. 이게 썸 탈 때 도망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제 스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약간 좀 전쟁 나면 후퇴하는 느낌? 그럼 연애가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과정은 밟아요.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면 저는 도망가거나 그 순간조차도 제가 거부를 해요. 네. 그냥 내 인생에서 좋은 인생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의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이 사람을 잃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그런 연애를 하면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생 가서 아쉽게도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이별을 하거나 그럴 거라면 더 오랜 시간을 그 사람과 좀 알고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아예 그냥 일단 지원아 요거 다시 받아. 이거 묘한데. 이거 진짜 묘한 얘기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사랑. 아니 상대방 여자는 상처받을 것 같아. 되게 나쁜 엑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좀 한 끗 차이인데 제가 나쁜 X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 어떤 이 사람한테 시그널을 일도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하나도 안 보내고 상대방 정말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가 이렇게 좀 너무 이성적인 느낌을 팍 줄 때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고 나라는 사람의 그 관계력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좋아할 경우에 이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잘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안 고백하는 게 낫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들추지 않은 상태에서 저만 혼자 이제 좋아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거를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너무 소중한 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하죠. 이거는 이제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그 연애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그리고 그 관계력이 주어진다는 것, 연애의 관계력 이거는 약간 좀 스킨십, 굉장히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한다 곧 스킨십이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킨십을 포기한다면 그러니까 굳이 사랑하거나 고백하지 않아도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별이 두려우세요? 이별 두렵습니다. 이별이 왜 두려울까요? 물론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면 이별을 하게 될까봐 아무런 관계를 못 맺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인생에 들어갔었어요. 사랑으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 싫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상대방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질 수 있는 이 기분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그쵸. 연인은 헤어지면 삭제해야죠, 전화번호부에서. 맞아, 삭제해야죠. 근데 그거 딱히 그 지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남아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때문에 재환 씨 집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환 씨의 이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맞아. 아무래도 예기치 못하게 나와? 많이 나왔죠. 뭐 전 여친하고 같이 보냈던 뭐 러브레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연히 이 물건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있는지 몰랐죠?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하고 했는데 정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내가 만약에 재환이의 여자친구고 집에 왔을 때 이걸 보면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지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했더니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진짜 고민했던 게
나한테는 어떤 그런 뭔가 공주님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편지를 준 건데 이걸 내가 함부로 버리는 게 예의일까? 나는 내 인생에 너무 컸던 사랑이 나한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성들을 써줬는데 그녀가 나를 삭제하는 걸 쉽게 삭제하더라도 나는 함부로 그녀를 쉽게 삭제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릴레이션십. 살아요. 그렇죠.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내지는 릴레이션십. 관계마다 구분을 해야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가 끝나면 끝내야 되는 관계가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 네. 친구는 친구고 물론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연인인 거죠. 그죠? 근데 모든 친구가 연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와 연인은 분명히 구별되는 관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환 씨가 친한 이성 친구와 연인을 그냥 한 통 안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사람을 사귀어보고 또 나하고 어떻게 잘 맞는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고 더더더 좋은 관계로 가기도 하고 또 서로 많이 안 맞을 때는 좋게 또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죠. 근데 재환 씨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과 친근한 관계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이 친근한 관계에 대한 것을 사랑의 범주보다 더 센 것이라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죠. 네, 정확한 나한테는 표현이세요. 사랑은 이거는 뭐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나 친근한 관계, 난 오히려 친근한 관계 이런 관계가 더 나에게 좋은 이런. 그게 사랑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재환 씨가 이성과 1대1의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아요. 저 한 번도 동등한 관계에 사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동등한 관계가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저는 무조건 제가 원하는 스탠스이긴 하나 제가 무조건 을이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주님 모시듯 저는 제 공주님을 모셔야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진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전 아무것도 못하게 내가 다 해주고 정말 전 그런 게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동성하고는 어떠세요? 동성. 예를 형돈 씨나 이렇게 동성이시잖아요. 네. 다 맞춰주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선생님. 영국에 갔을 때 꼬박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방을 썼어야 됐어요. 네. 어찌됐든 눈 뜨자마자 잠을 잘 때까지 재환이랑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맞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네. 그런데 남한테 죽어도 싫은 소리 못하는. 맞아. 그냥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참는 게 낫지. 절대 누구한테 조금의 미안한 말이라도 또는 상처가 되는 말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못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재환 씨 내면의 문제인 거지. 재환 씨와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유를 찾고 개선해 나가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재환 씨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우선순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성과 연애를 하는 거는 굉장히 밀착된 관계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늘 애착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애착은 아주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착의 대표적인 형태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부모-자녀 관계에서만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대상자, 연인, 부부, 그다음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애착 관계는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녀 관계 애착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한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한 씨?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냥 네네. 내 인생과 동등한 존재. 내 인생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와 관계가 편안하면 마치 왜 바다에서 풍랑이 쳤을 때 배가 막 흔들리고 이렇게 막 위기, 파도가 오나 보다 그래도 저기에 불빛이 보이면서 항구가 보여요. 네. 그러면 곧 저 항구에 가면 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안정감과 안도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해요. 안정애착은 부모와 관계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해요. 뭐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데도 이게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심지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연인, 거기 더 나아가서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애착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안정애착도 있지만 이제 불안정 애착 중에는 집착형도 있고 회피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회피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이제 혼란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눠요. 이걸 왜 탐색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애착이 어떤 유형에 속하냐를 알아야 내가 중요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좀 내 자신을 탐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했죠. 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재환 씨는요, 혼란형 애착이 나왔어요. 혼란, 공포회피형. 네, 공포회피형이라고 하고, 혼란형이에요. 디스오가나이즈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좀 적은 편이고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면 공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공격받을까봐 무서워서 멀어지면 외로워. 그래서 또 다가가고 싶어. 다가가면 또 공격할 것 같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의 애착의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재환 씨 상태는 너무나 제가 소름 돋는 게, 경경님께서 이걸 딱 강아지의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를. 너는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하는 애야. 근데 진짜 관심을 받으면은 으르렁치죠. 왈왈왈. 근데 또 관심을 안 주면은 네가 다시 지져. 왈왈왈. 관심 달라고. 근데 또 관심을 주려고 다가가면 또 경계하고 두려워해. 그런 것처럼 어떤 것도 제가 만족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럼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 전 못해요, 네, 진짜.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혼란스럽다. 네, 이제 보통 뭐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조금 혼란형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애를 불러요. 일로 와, 재환아, 이리 와. 그 애가 막 따라가면 엄마 앞에 딱 왔는데 싹 등을 돌려버린다. 왜 돌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일관되지 않게 아이를 대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크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란형 애착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의심이 되고, 혹시 나를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또 그러면 이제 이게 두드러지기 전에, 먼저 거절받기 전에 먼저 관계를 정리해 버린다든가. 그래서 멀어지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또 외롭고, 또 외로우니까 또 다가가고, 다가가지만 그래, 우리는 좋은 관계고 더 잘 지낼 수 있어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마음이 힘이 드는 거죠. 그런 면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네요. 어떤 면이 좀 그런 것 같으세요? 부모님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저에게 최고의 사람이었고 한 분은 저한테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겪어왔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여자한테 혹시 해버릴까 봐
두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좀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버님께서 약간 좀 가정 폭력이 좀 있으셨나 봐요. 좋은 가정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잊고 싶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그렇네요. 되게 삭제하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가 그거네요. 제발 삭제했으면 좋겠고 다시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평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의 모습 또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거에 대한 왜곡이 좀 저한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문득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일을 겪었었어가지고 정말 그런 과거가 괴로워가지고 더 사람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예쁘게 상대방 위해주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난 그 과거가 너무 싫었고 그 과거가 돌아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던 간에 내 안에서 내가 자라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게가 좀 무거웠나 봐요. 자꾸 회피하는 거 보면. 어린 재환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고 두려웠고 너무 떠올라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평생 생생하게 떠오르는 최악의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한 6년 정도를 재환이를 지켜보고 연락도 하고 만났는데 재환 씨의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집을 둘러봤는데 초인종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그냥 고쳐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저희 집에선 초인종을 안 울리게 해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맞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크게 이 성인의 연애가 내 가정사와 이렇게까지 크게 연관이 될 줄 몰랐는데 제가 헤어졌던 상황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연락을 잘 못 받았던 게 있고 실제로 그 연락을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전화 벨소리에 어떤 연락이 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어린 가정사 때. 아버지는 전화가 오는 걸까 봐.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연락을 잘 못 받았고 벨소리 또는 뭐 진동 소리조차 너무 두려워서 못 받았는데 실제로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됐고 근데 그것들이 그 당시 헤어짐에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걸 보면 저는 잊고 살았다는 과정사지만 이게 제 성인이 돼서의 그 연애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삭제하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처럼 안 되는 기억이네요. 그래서 최선의 남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께도 하고 있지만 여자친구한테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이 재한 씨가 선택한 친절함이란 살기 위한 본인만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절하다고 느껴져요. 너무 가엾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0% 언제나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안 버려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어쨌든 버려요. 버린다는 게 뭐 돌보지 않고 어디 뭐 다른 데를 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그랬을 때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조금만 상대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낌새가 조금만 보여도 지나치게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서 그래서 먼저 거절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거절이 두려우니까 지나치게 맞추어 준다든가. 그래서 마음 안에는 사실 자기에 대한 부정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자기 자신이. 그리고 관계에서는 상대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하고 상대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환 씨가 뼈저리게 알아야 굉장히 뼈저리게 노력하면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되게 비일반적인 일을 전 겪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거를 겪어왔던 것 같고, 사람이 사람의 인연을 본인 스스로 끊는 것도 보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겪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압박감이 좀 더 컸는 건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니까 더 친절해야 돼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친절함은 아닌, 내가 내 자신한테 대한 뭔가 좀 굉장히 좀 삐딱하게 좀 잘못 받아들여진 가치관인 것 같아서 지금. 삐딱이라기보다는 나는 그냥 처절하도록 가엾고 안 됐어요. 내를 들어보니까. 부모를 어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본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재환 씨는 재환 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재환 씨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경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유재환은 유재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집에 있는 사진들을 몇 개 보면 안 줄 알았어요. 닮았으니까. 그게 삶이 되는 줄 알았어. 닮았으니까, 생긴 게 핏줄이라. 재환 씨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버지를 반드시 미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좀 든다고 해서 재환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부정적 감정을 과하게 노출을 하면 이 부정적 감정이 너무 두려운 걸로 배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해도 당연한 감정 중에 하나인데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렇게 되면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조차 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환 씨는 스윗하고 친절한 사람 맞아요. 그건 원래 유재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라면 너무나 느끼는 게 당연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을 과도하게 친절로 표현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원래 친절한 사람인 거는 맞지만. 그래서 당연히 느껴야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어떤 누구도 재환 씨 싫어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재환 씨가 한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탐색해보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이 재환 씨의 내면의 성장을 도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재환 씨는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갈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내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때요?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난 왜 사랑을 못할까를 생각하고 나왔는데, 이 사랑의 시작이
굉장히 먼 훗날부터 이어져 오는 거든 해요. 아버지가 되지 않을 것은 맞아요. 전 저니까. 그렇죠. 근데 또 아주 돌아보면은 뭐 잘해줬던 기억이 없냐 그러면 없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기억을 좀 골라낼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드디어 알게 됐는데 좋은 걸 좀 골라서 좀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네,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인생의 사랑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아니구나. 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시작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런 것 같아요. 10명의 그녀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네, 친근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배워줘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환 씨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경험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환 씨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화나 기분 나쁜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지나치게 맞추니까 오히려 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쌍방통행이기 때문에 감정도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또 관계도 어느 쪽이 언제나 맞춰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생기면 풀어가면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풀어갈 수 있어요.